네, 9주차 2강 영유아 성장과 발달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발달의 개념과 발달의 원리, 그다음에 발달의 이론 중에서 정신분석 이론과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이론, 또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학습 이론, 동물행동학 이론, 또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이론입니다. 학습 이론의 첫 번째로서 파블로프의 고전적인 조건 형성 이론. 학습 이론은요, 가장 초기에 학습을 연구해서 그 동물을 대상으로 먼저 동물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인간의 학습에게 적용해서 이론화하고 체계화한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들이 파블로프, 왓슨, 스키너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먼저 파블로프가 맨 첫 번째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이론 여러분들을 또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개를 대상으로 종을 땡땡땡 쳐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조건화되고 학습으로 연결되는지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개의 소화 과정을 연구를 처음에 하다가요. 조건, 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건 형성이 되어 가더라 라는 것을 해서 고전적 조건화, 조건 형성 이론,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이 나중에 고착화되는지 학습으로 연결되는지 그것을 연구를 했죠. 그 조건화의 단계입니다. 조건화 전에는요, 그냥 무조건 자극으로 그냥 먹이를 주니까 그냥 먹이를 먹어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종이 들어옵니다. 종을 땡땡땡 치고서 먹이를 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개가 땡땡땡 치는 종소리만 듣고도 이제 먹이를 주겠구나 하고 침을 흘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무조건 자극이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 자극이 이제 종소리 땡땡땡 쳐요. 무조건 반응이 나타났죠.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침이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런데 땡땡땡 치니까 음식을 안 줘도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 자극에 의해서 조건 반응화 되더라 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시켜가는 이론들이 나오죠. 왓슨의 고전적인 조건 형성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파블로프의 이론을 가지고 인간 행동에 적용을 했습니다. 개에게 종을 땡땡땡 치고 이제 침을 흘리는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은 인간의 학습에 어떻게 이런 현상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모든 것이 조건 형성으로 가능하다. 이런 자극을 주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이런 자극을 주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하나 보편적인 형태로 형성을 했죠. 그래서 이 왓슨이라는 사람을 아주 극단주의적인 학습 이론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환경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에게 아이를 데리고 오면 원하는 대로 의사를 원하면 의사를 만들어주고 변호사를 원하면 외술가를 원하면 원하는 대로 아이를 만들어서 보이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아주 자신감이 있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환경에 의해서 달라진다.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극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왓슨에 대한 그 이론 중에서 흰 쥐에 대한 공포 실험을 했어요. 흰 쥐를 막 아이가 잡으려고 하면 안 돼. 뭐 우리 한국 같으면 아저씨 큰일 나 뭐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무서워서 피하게 되죠. 그런데 흰쥐를 만질 때 아주 잘한다. 정말 동물도 잘하네 하고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렇게 동물하고 친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무서운 것들도.
뭐 코브라나 뭐 이런 것들조차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환경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조건 형성이 이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예시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학습 이론을 굉장히 이제 체계화하고 완성시킨 사람이 스키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스키너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조건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스키너의 이론은 파블로프나 왓슨의 형성 이론과 다르게 조작적인 뭔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학습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능동적으로 행한 학습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고전적인 조건 형성 이론에서는 자극 다음에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조작적인 조건 형성 이론에서는 이 반응을 함으로써 자극을 다시 유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자극들을 다르게 유도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환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인지 이론이나 피아제 이론이나 비고츠키 이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사고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을 내적인 부분에서 성장 발달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러면, 이 학습 이론은 환경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론들이죠. 자, 스키너 상자 있어요. 스키너 박스라고 이 사람이 고안을 했습니다. 쥐가 있어요. 쥐가 들었는데, 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올 때 그냥 빨간 불이 계속 있다가 초록불이 딱 들어왔을 때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럼 먹이가 딱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불이 바뀌었을 때 딱 버튼을 누르는 거죠. 뭐 버튼을 누르는 것은 자기가 조작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조작적인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버튼을 딱 누르고요. 먹이를 딱 가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메커니즘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쥐가 자기 스스로 불빛이 바뀌면서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러한 성과를 얻고, 좀 더 빠르게 먹이를 먹고 싶을 때 가서 딱 누르는, 지렛대를 누르는 그러한 성과를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죠. 이 학습 이론의 특징입니다. 이 파블로프나 왓슨이나 스키너가 이야기하는 이 학습 이론은 관찰이 가능한, 눈으로 관찰이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내면적으로 어떻게 사고가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던 부분이죠. 이게 순서적으로 제시를 해서 그런데 이게 학습 이론이 맨 먼저 발달했던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관찰 가능한 눈으로 나타난 행동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환경적인 요인, 유전 이렇게 타고난 것보다도 환경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되고요. 학습 경험이 인간 발달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 단계는 설정하지 않았어요. 단계를 설정했던 것은 정신분석 이론도 단계를 설정했고요. 또 인지 이론도 발달 단계를 설정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단계를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습 이론이 가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아동의 문제 행동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행동 수정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 토큰을 준다든지 어떤 보상을 주고, 이것이 물론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이런 심리학으로 넘어가서 연계해서 심리학에서 발달을 하면서 성인에게도 어떻게 보상을 주느냐, 강화라는 것 어떻게 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점차 아이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도구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도록 연결을 하게 되죠. 자, 다음은 동물행동학 이론입니다. 맨 먼저 반두라의 인지적인 사회학습 이론을 보겠습니다. 반두라라는 사람인데요. 반두라라는 사람은 아주 자세히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자세히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게 되더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서 그것을 모방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막 가만히 있다가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옆에 가정에서 형제 자매가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가 어떻게 하니까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는지 어떻게 하니까 벌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관찰할 수 있고 모방하게 되면서 발달을 해 나가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관찰학습에서는 주의, 또 기억, 운동재생, 동기유발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모델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모델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는 단계 주의죠. 정확하게 어텐션 하고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억을 하게 되죠. 자기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행동하니까 혼났지. 이 행동하니까 칭찬을 받았지.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전환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그 행동에 대한 칭찬을 받게 되면 광화를 받게 되고요. 그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되면 점차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는 이러한 단계로 가더라. 그래서 이 반두라는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실험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실에 넣어두고요. 이렇게 TV 같은 걸 보여주죠. 그래서 그 TV에 막 그 인형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잘 가지고 놀고 뭐 이랬던 것을 본 아이들은 나중에 그 똑같은 환경에 가면 또 잘 가지고 놀고 이렇게 하고 막 폭력적인 영상을 보여준 아이들은 그거 가지고 이게 폭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관찰하는 그 내용을 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모델링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가 또 좋은 친구, 긍정적인 모델을 보면서 성장 발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효능감, 또 상호 결정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잘 모방을 해서 따라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성공에 대한 경험, 만족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가 점차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부분으로 발달해 가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행동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련되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을 상호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로렌츠라는 학자입니다. 로렌츠의 각인 이론이에요. 임프린팅. 이거는 완전히 그냥 프린팅 되는 거죠. 딱 각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로렌츠라는 사람의 이론은 먼저 동물과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 보니까 어떤 종들은 본능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종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연구를 하면서 그 어떤 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인간에게도 일부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연결을 하게 되죠. 먼저 이 로렌츠가 살펴보는 그 재미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렌츠 지금 학자예요. 로렌츠가 거위를 대상으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자연에서 거위들이 또 오리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촬영을 하고 영상을 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화할 때, 이 거위와 오리 같은 것들이 부화할 때 이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오리나 거위가 부화할 때 맨 먼저 자기가 딱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움직이는 대상을 자기 엄마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렌츠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기가 엄마를 따라다니듯이 이 모든 오리들이 거위들이 이 로렌츠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자랐어요. 굉장히 완전히 성장한 후에는 로렌츠한테 벌레나 뭐 먹을 것을 막 갖다 줍니다. 구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눈에서 바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눈앞에서 움직이는 것이 나의 엄마다라고 인식하는 거. 완전히 각인이 되어버린다. 이 뇌 속에서. 그래서 인간에게도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각인, 완전 임프린팅 되는 거죠. 처음 접하는 물체에 애착을 가지게 되는 그런 본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로렌츠의 거위 실험, 오리 실험에서 나타나는데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특정한 시기 동안 어떠한 형태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결정적인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이후에 아무리 많은 노력을 노력을 하더라도 그 시기에 했는 것만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시기, 이것을 하나의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 로렌츠의 중요한 업적입니다. 다음 볼비라는 사람이에요. 자, 볼비라는 사람은요, 애착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동물을 연구를 해서 동물들이 어떻게 그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인간들의 애착을 연구를 하게 돼서 아이와 엄마가 어떤 관계로 어떤 상황에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애착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또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 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재미있는 동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 원숭이가 있어요. 할로우라는 원숭이가 있는데요. 원숭이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니까 엄마하고 떨어져 있어서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있던 원숭이 있었어요. 원숭이 있었는데 그 원숭이가 엄마를 만들었어요. 엄마를 쇠로 만들었는 원숭이, 그 엄마 원숭이하고 헝겊으로 천으로 되는 엄마 원숭이를 두 개를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서 노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나중에 천으로 됐는 헝겊으로 됐는 이 폭신한 엄마한테 충분히 이제 가 있고, 여기는 엄마를 만들었는데 먹이가 없어요. 우유가 없어요. 근데 쇠로 되는 엄마 원숭이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가서 먹을 것을 먹고 대부분의 시간은 헝겊 원숭이로 되는 엄마 원숭이에게로 가 있더라라는 부분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born rhesus monkeys will grow up not in accordance with nature, but in the controlled atmosphere of a laboratory, where all the psychological influences of childhood can be duplicated. In a classic continuing study, infant monkeys are removed from the mother at birth and raised in semi-isolation. Other individuals can be seen and heard, but there is no physical contact, no interaction. Mother is a bit of plastic and shaggy cloth, a doll with no life of its own, but capable of nourishing the life of an infant. The monkey will come to depend upon this doll to satisfy basic necessities of life. Not only nourishment, but a deeper psychological need for comfort and security. In primate infants, there is an instinctive need to cling to another body, soft and warm. Food or security, which is motherhood's stronger appeal? Alongside a warm, familiar mother of cloth is a stark wire doll set up as nothing more than a feeding machine. The young monkey is placed deliberately on a cloth mother which has no milk to nourish him,
but fulfill some fundamental needs. This experiment revolves around one simple question. Will the infant monkey switch his affection to a wire mother which offers food and life itself? Only when forced by hunger does he loosen his grip and begin to yield to nature's most powerful internal drive. From the wire mother he derives one thing, nourishment. No warmth, no comfort, no feeling of security. After feeding, he returns to spend up to 22 hours a day near the only mother he knows. From this inanimate object, the infant derives all the security and mother love he needs. He can, if also exposed early to other young, grow into a normal, well-adjusted adult. 그래서 이게 좀 전에 영상에서 봤는 것처럼 먹이도 물론 중요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안전에 대한 거,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교감, 안정감 이런 부분들, 스킨십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애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밝혀낸 그런 연구였죠. 자, 애착 있어요? 애착이라는 것은 영아가 주 양육자, 주로 부모님 또는 돌봐주는 첫 번째 그죠? 양육자가 되겠죠. 정서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는가 이것이 영유아기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시기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여서 그래서 민감한 시기여서 이 시기에 아주 어떠한 애착을 맺었느냐에 따라서 사회 정서적인 능력이 특성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바람직한 애착을 형성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회성이 우리가 말하는 인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된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기 힘들다. 그래서 어린 시기에 영유아 시기에 애착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그 이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자, 동물 행동학은요, 생물학적인 요소, 또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아동 발달에, 인간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많이 시사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동 관찰, 그 다음에 아동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고요. 또 애착, 민감한 시기, 생애 초기의 경험, 아까 그 로렌츠 같은 경우에 각인되는 그 결정적인 시기,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되죠. 그러한 여러 가지 동물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인간의 행동으로 연결지었다라는 부분이 이 동물 행동학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생태학적인 체계 이론입니다. 이 펜 브루네라는 사람의 이론이에요. 굉장히 좀 후반기에 나왔지만 그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한다라는 것은 아동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많이 있는데 그 환경과 상호작용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성장 발달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체계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계가 어떠한 체계가 있는지도 구분하고 설정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마트료시카라는 거 그죠? 러시아 인형 있죠? 맨 큰 인형이 있고 거기 또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안에 또 들어가 있고 뭐 적게는 뭐 한 서너 개에서 많게는 15개, 20개, 뭐 30개까지 있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환경이라는 것은 이 러시아 인형처럼 마트료시카처럼
하나하나 안에 포개진 그러한 세트처럼 환경이 있는 것이다. 그 환경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만 환경이야 이것이 아니고 환경도 여러 가지 겹겹이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미시체계라는 거예요. 여기 아이가 있죠. 미시체계. 가장 가까운 체계.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이 있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또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내 주위 이모, 고모, 삼촌 이런 가족의 구성원도 핵가족인 형태도 있고 대가족인 형태도 있죠.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있고요. 다음 단계가 중간 체계예요. 중간 체계는 뭐 아이들 같으면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해서 좀 자라면 학교, 그다음에 뭐 유아교육기관 또래 친구들,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교회 등등 이러한 중간 체계가 있고요. 조금 더 멀리 가게 되면 이제 외체계 해가지고 대중매체, 직장, 이웃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음에는 아주 큰 거시 체계로 국가, 문화적인 특징, 관습 뭐 이런 부분들까지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점차 그 겹겹이 환경이 영향을 주는 범위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체계화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간이 점차 발달해 가면서 일생 동안 개인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환경적인 체계가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된다. 그래서 이 한 개인이 어려서부터 가족과 어떠한 그 체계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가. 그다음에 학교에서 좀 성장해서 학교나 유아교육 기관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가. 또 좀 더 확대된 뭐 이 매체 그래서 대중 매체나 또 성인이 되어서 직장에서 받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러한 체계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 발달해 간다라는 것을 딱 이렇게 명료화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켰습니다. 자,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요. 환경을 그냥 예전에는 우리가 전부 다 동물행동학도 그렇고 학습이론도 그렇고 환경이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환경이 어떻게 중요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체계화해서 설명했다라는 부분에서 시사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상호작용을 어떻게 관찰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전에는 전부 다 실험실 상황이었잖아요. 아까 스키너 상자도 박스 만들었고 인위적으로 또 할로 원숭이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런 환경 실험실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탈피해서 환경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발달 이론 중에서 학습 이론 또 동물행동학 이론, 생태학적인 체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 10주차 부모 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에서는 영유아 성장과 발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러분 10주차에도 흥미진진한 수업이 이어지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